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저는 제가 했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회사에서도 쫓겨날 판이고 아내한테도 거짓말을 해서 집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모든 게 형수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탓입니다. 형수님한테 님자를 붙이는 게 어색하네요. 제가 편하게 부르는 호칭으로 그냥 형수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형수하고 저는 어려서부터 동갑내기 동네 친구 사이였거든요. 저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애들 하나 없어서 학교가 폐교가 되는 그런 깡초는 아니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집에서 걸어 다닐 정도로 마을에 제 또래의 애들이 어느 정도는 있는 시골이었죠. 인근에 꽤 규모가 큰 공장이 있어서 지금도 다른 시골과 달리 인구가 줄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골은 시골이어서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는 전부 다 알고 지내고 있어요. 형수는 저와 동창입니다.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를 나왔죠.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다른 학교를 다녔어요. 시골 학교라는 게 도시하고 다르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빈 교실들은 아니었고 1학년에 몇 개 반 정도는 되는 규모였어요. 그래도 반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꼭 한두 명은 같은 반에 배정되었죠. 게다가 형수 집과 우리 집은 그리 멀지 않아서 어렸을 때 동네에서 같이 뛰어놀던 친구였습니다. 저희 집은 아들이 2명 있는 집안이고 제가 둘째입니다. 위로 3살 터울의 형이 있죠. 저는 형수랑 하도 어려서부터 같이 뛰어놀고 그래서 그런지 사춘기가 되고서도 형수가 여자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형하고 둘이 성인이 되면서부터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남들보다 좀 이른 나이에 둘이 결혼했습니다. 형과 형수는 둘 다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동네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했죠. 형수도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협에 취직해서 조카 낳을 때까지 다녔고요. 저는 어떻게든 도시에 나가 살고 싶어 공부에 썩 재능은 없었지만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방 광역도시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한 대학은 광역시였지만 집에서 학교를 다니기에는 통학시간이 길어서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집을 떠나 도시에서 살게 됐어요. 그때마다 동네 친구였던 형수하고는 방학 때나 연결돼 집에 내려와서 가끔 보는 사이가 됐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 도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회사에서 입사 동기로 들어온 여자 동기와 사내 커플이 돼서 몇 년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형이 제가 사는 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도시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을 샀는데 상가 맨 위층을 살림집으로 쓰기로 한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한테 재산을 물려줬냐고요?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물려줄 만한 재산이 없어요. 그저 2분 자식들한테 크게 신세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걸로 상가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냐고요? 아무리 지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광역시인데 말이죠. 돈 굴리는데 재주가 아주 많은 형수 덕이었습니다. 상업고등학교를 나왔고 결혼하기 전까지 농협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금융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걸 바탕으로 투자를 아주 잘했더라고요. 펀드에 가입해 시드머니를 키웠고 그 돈으로 주식에 직접 투자까지 했어요. 심지어 비트코인 한창 터질 때는 적당한 타임에 치고 들어갔다가 떨어지기 직전에 잘 빠져나왔죠. 그렇게 불린 돈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나름대로 꽤 목 좋은 곳에 있는 상가를 구입했어요. 말 그대로 건물주가 된 거죠. 저랑 와이프는 대학까지 나와서 그 뒤 월급쟁이 노릇이나 하고 둘 다 맞벌이를 하지만 아직 애를 낳을 형편이 되지 않아 애도 안 낳고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형네 부부는 20대 때 만나서 40도 되기 전에 건물주가 되었어요. 엄청 부럽더라고요. 형이 정말 장가를 잘 갔구나 했죠. 어렸을 때는 정말 형수가 여자로 보이지 않고 그냥 사내 아이처럼 말 그대로 불알 친구로만 여겼는데 그때 형수의 잠재력을 알아보지 못한 걸 살짝 후회하게 됐어요. 아무튼 형수는 저희와 그리 멀지 않은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형은 여전히 시골 동네 공장을 다녀서 이사를 와 사는 건 형수와 조카들 뿐이었습니다. 형은 평일에는 회사에서 자고 주말에만 집으로 오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건물주가 됐다고 해서 직장을 때려치울 만큼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형네가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 주말에는 종종 제 아내와 함께 형수네 집에 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그랬어요. 저와 형수는 워낙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서 서로 격이 없이 지냅니다. 형수라는 호칭보다 서로 이름을 부르는 게 더 익숙할 정도였죠. 가끔 형이 형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동생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고 핀잔을 줄 때만 장난하듯 형수님, 아이고 도련님이라고 부릅니다. 형네 집에서 모여서 식사를 할 때면 저희 형제와 형수는 어릴 적 같이 한 추억이 많아서 그 시절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대화에 자연스럽게 아내는 소외가 됩니다. 아내는 내심 그런 게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형님네를 가면 아내는 저희 형제와 형수의 대화에 끼지 않고 주로 조카들하고 놀아줬어요. 주말에만 형네 집에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주중에 형이 회사에 있다 보니까 평소 혼자 있는 집에 남자 손이 필요할 일이 생기면 형수는 저를 불렀어요. 그렇게 형 집에 방문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내가 야근을 해서 저녁을 혼자 먹게 되는 날이면 우리 형수랑 조카랑 해서 같이 저녁을 먹을 때도 많았죠. 아내가 야근을 하고 밤늦게 들어와서 저녁 어떻게 했어? 라고 물으면은 형네 가서 먹었어 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더니 그런 일이 반복되니 이젠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건들 만한 일이 없으니까 아내가 그냥 좀 예민한 성격이라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형수가 저한테 아주 은밀한 제안을 했어요. 평소에 그 제안을 받으면 안 됐는데 제 잘못된 선택으로 저는 아주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제안을 받고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저는 퇴근을 하고 난 후에도 밤마다 외출해야 했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아내가 샤워를 하고 잘 준비를 하면 제 핸드폰이 울렸고 저는 그럴 때마다 아내한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고 한 뒤 외출을 했어요. 그런 일이 몇 주 지속되니까 아내가 어느 날인가 자다가 붙잡더라고요.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저는 핸드폰 연락을 받아서 급하게 외출을 해야만 했어요. 기다리게 할 수가 없거든요. 얘기 나중에 하면 안 될까? 나 지금 바로 나가봐야 돼. 이 밤에 어디 가는 거야? 아침에 출근해야 할 사람이 집에서 잠을 자야지. 뭘 나가? 내가 알아서 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나 간다. 저를 노려보는 아내를 외면하고 그날 밤도 여지없이 외출을 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서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형네 집이 있는 동네를 향했죠. 저는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거의 뛰다시피 빠르게 걸었습니다. 형네 집이 있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두리번거리며 찾았죠. 형네 상가 건물 1층에는 술집 앞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주고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습니다. 그때 도로변에서 택시 한 대가 와서 서더니 그 택시에서 아내가 내렸습니다. 오빠! 저는 아내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랐어요. 당신이 여길 왜... 그러는 당신은 여길 왜 매일 밤마다 온 거야? 당신 형수 만나러 왔어? 어? 그게 무슨... 아내는 제가 매일 밤 형수를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형수와 무슨 이상한 관계라고 의심한 거죠. 매일 밤 남녀가 어릴 때 한 동네 친구로 지냈어서 너무나 친한데 형수와 시동생 사이가 됐고 형님이 없는 평일 밤에 집에서 단둘이 만나는 아주 폐륜의 극치로 보여 이렇게 의심했던 거였습니다. 아내의 그런 의심은 제가 자동차 키를 넘기는 사람이 한순간에 풀어줬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대리운전을 하려고 밤마다 외출을 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밤 형네 집 상가에는 술집 손님이 왔던 거죠. 저는 손님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주고 주차장에 가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아내가 택시를 타고 저를 의심해 온 겁니다. 그런 아내에게 집에 가서 있으라고 집에 가서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손님 차를 몰고 손님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날 밤은 그 손님만 받고 일찍 귀가를 했습니다. 저를 미행까지 하며 따라온 아내를 극구 집으로 보낸 건 콜을 받은 손님을 면전에서 취소하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이었어요. 페널티가 누적이 되면 콜 요금이 깎이거든요. 저는 그만큼 돈이 절실했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자지 않고 식탁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내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오빠 대리운전해? 했죠. 응. 왜? 왜는 뭘 왜 그래? 직장이 없는 백수도 아니고 많지는 않지만 월급 나오잖아. 아니 그게 돈이 좀 더 필요했어. 그런데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혹시 남한테 빚졌어? 아내 말이 맞습니다. 아무리 쥐꼬리 월급이라고 해도 빚을 지지도 않았는데 미친 게 아니면 대리운전까지 할 거 없죠. 밤늦게까지 대리운전을 하는 바람에 늘 잠이 부족했고 회사에서 졸기 일수여서 근무태도 불량으로 걸핏하면 지적을 받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대리로 운전을 하는 건 그만큼 돈이 절실했어요. 회사 월급만으로는 빚의 원리금을 상환하기에도 모자랐거든요. 저는 제 꼬락서니가 이렇게 된 걸 아내에게 털어놨습니다. 제 사정이 이렇게 된 건 형수가 제안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6개월쯤 전날이었습니다. 그날 아내가 야근을 한다고 해서 형네 집에 가서 함께 저녁을 먹게 됐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도 형수가 비도 오니까 파전에 막걸리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야 완전 오케이였죠.
조카들도 파전 엄청 잘 먹더라고요. 조카들은 파전을 배부르게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저와 형수는 식탁에 마주 앉아 남은 막걸리를 계속 마셨죠. 저는 형수의 이름을 부르며 술김에 실없이 그냥 던지듯이 말을 했어요. 나도 돈 버는 법 좀 알려주라.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평생 내 집 마련 못하겠어. 둘은 애 안 만들어서 안 낳는 거야? 못 낳는 거야? 너 혹시 문제 있니? 남자적으로? 형수, 그게 시동생한테 할 소리야? 나 아무 문제 없어. 얼마나 강한 남잔데. 강한 남자. 형수는 술기운 때문에 과장되게 웃었어요. 전 말을 좀 다듬은 뒤 아내나 나나 돈도 없는데 우리 형편에 애까지 낳으면 막막하거든. 그렇다고 내가 뭐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니는 회사 아무리 월급 올려봐야 물가 인상 따라가기 바빠. 오빠 다니는 공장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너는 네가 나서서 상가 건물 주인 되고 그랬잖아. 너 혼자만 벌지 말고 나랑 같이 좀 벌자. 우리가 동네 친구고 형수 시동생 사이인데. 형수는 저한테 자기가 돈을 버는 비법을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 알려진 상품은 아닌데 곧 호재가 터진다는 정보를 알게 됐고 크게 터지면 최대 몇백으로 상승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핸드폰으로 그 상품의 가격 변동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너도 지금 하고 싶지? 그러면 빨리 내 거에 넣어.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형수가 추천하는 상품으로 몰빵을 했죠. 처음에는 형수 말대로 호재가 떴죠. 연일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욕심이 생겼어요. 적게 투자하면 아무리 상한가를 치더라도 푼돈 몇 푼 버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신용대출 한도까지 전부 끌어모으고 그것도 모자라 카드론 제2금융권, 제3금융권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죄다 받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 그래프가 쭉쭉 올라가는 걸 보니까 정말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이대로 계속 간다면 몇 년 내로 저도 형수처럼 상가 건물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한창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형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주가 좋을 때 전부 매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하루만 더 지고 있어도 몇 %씩 오르는데 나중에 팔겠다고 했죠. 그런 제 욕심이 잘못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건물주가 되겠다는 달콤한 꿈은 오래가지 않아 악몽으로 변했죠. 예상치 못한 악재가 곳곳에서 터지고 꾸준히 상한가를 달리던 상품들이 갑자기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형수한테 어떻게 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수가 이러더군요. 왜 내가 팔라고 할 때 팔지 여태 그걸 들고 있었어? 그래요. 다 제 잘못입니다. 형수를 탓할 수도 없었죠. 제가 욕심을 부리다가 망한 거예요. 그렇게 주식 투기를 하다가 완전히 거덜이 났습니다. 주식 잘하면 큰돈 벌 수 있다고 한 형수의 유혹에 넘어가 빚만 왕창 지고 망했습니다. 저는 욕심 부리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밀려가고 발을 담그고 있으면 끝을 모르고 투기할 거라 판단했죠. 그제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어쩌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서 그날 죽지 않고 대리운전이라도 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일 후회하는 건 형수 유혹에 넘어가 주식 투기에 발을 담근 거고 제일 현명하게 대처한 건 더 망하기 전에 주식 투기에서 발을 뺀 겁니다. 아내는 저의 이런 내막을 듣더니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더군요. 그래서 갚아야 할 빚이 얼마야? 제가 금액을 말해줬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듣더니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저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말했죠. 다시는 허황된 꿈 안 꿀게. 다시는 미친 짓 안 할 거야. 믿어줘. 빚은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 갚을 거야. 날 믿어줘. 아내는 울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그렇게 저의 대리운전 투잡 생활은 한동안 이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내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째려보는 것에서 안쓰러운 것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하고 형수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형이 형수한테 제 사정을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형은 저한테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 정도만 받는 거로 해서 말이죠. 내 와이프한테 얘기 들었어. 와이프가 그러더라. 우리가 은행에서 저축해서 받을 수 있는 이자 정도만 받고 통장에 넣어 돈 좀 빌려주자고. 널 어릴 때부터 봐서 아는데 형제 돈 떼어먹고 그럴로 만이라면서 말이야. 뭐 네가 주식판에 뛰어든 것도 어찌 보면 내 와이프가 부추긴 것도 있으니까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지. 저와 아내는 형한테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진 빚을 다 상환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시름 놓게 되었죠. 우선 이자가 센 제2금융권하고 카드는 막을 수 있었어요.
형한테는 매달 이자를 주고 원금을 갚으려고 적금도 들었어요. 아내도 제가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니까 마음이 풀렸는지 다시 예전처럼 대해줬어요. 형수도 제가 주식으로 폭망하는 걸 봐서 그런지 그 이후에는 리스크가 큰 상품에는 돈을 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식 투자 모르고 아무데나 넣지 말아야 할 곳에 넣었다가는 패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